얘야, 이 섬에 와본 적이 있니? 섬 이름이 뭐라고 했지? 그리고 여기 다른 관광객들은 없는 거야? 우리 점심 먹을 시간도 다 된 것 같은데, 어디서 먹으려고? 어머니, 좀 조용히 하세요. 그렇게 한꺼번에 물어보면 제가 어떻게 다 대답하겠어요? 다 준비해놨다니까요. 일단 따라오기나 하세요. 어느 순간 큰 며느리는 발걸음을 멈추더니 몸을 돌려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 왔어요. 여기에요. 큰 며느리의 말에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여기가 뭐야? 우리 여행 장소가 여기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여행 온 줄 아세요? 이렇게 순진하니 평생 당하고 사는 거예요. 애들 아빠가 어머니 못 모신대요. 치매 심해지면 요양원 보내는 것도 돈이 많이 들어서 싫다네요. 그래서 어머니는 앞으로 여기서 지내시라고요. 애들 아빠 선택이니 저한테 원망하지 마세요. 알겠죠? 가끔씩은 얼굴 보러 올게요. 저기 저 컨테이너 보이시죠? 대충 드실 건 구비해놨으니 잘 아껴서 드세요. 먹을 게 떨어지면 여기 주민들한테 구걸이라도 해보시고요. 산 너머나 해변가에 몇몇 주민이 살고 있으니까요. 무인도는 아니니까 어떻게든 구걸하면서 살면 될 거예요.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임동녀 여사님은 젊은 시절부터 매우 부지런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시골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그곳에서 일찍부터 부모님을 도와 농사일을 하며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손에서 일을 놓지 않았던 그녀는 손맛이 좋아 주변 사람들에게 늘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웃들이 그녀가 만든 음식에 반해 동녀 씨는 음식을 참 잘해. 미집 며느리가 될진 몰라도 식당 해도 되겠어 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녀는 결혼 후 도시로 이주하게 되었고 남편과 함께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도시에서의 삶은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쳤고 그녀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요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골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익힌 손맛과 요리 솜씨가 그녀의 강점이었으니 이를 살려보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찬을 집에서 소규모로 만들어 주변 사람들에게 팔기 시작했습니다. 장사가 잘 될 거라는 기대보다는 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해 시작한 작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반찬은 그 맛과 정성 덕분에 입소문이 빠르게 퍼졌고 동네 주민들이 하나둘씩 그녀의 반찬을 사러 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녀의 대표 메뉴인 간장게장은 동네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았고 반찬 가게의 인기 상품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수레로 반찬을 팔던 그녀는 점차 손님이 늘어나자 더 큰 공간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작은 가게를 하나 얻어 본격적으로 반찬 가게를 운영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손맛과 성실함으로 동네에서 명성을 쌓아갔습니다. 그녀의 반찬 가게는 시간이 지나면서 동네에서 없어서는 안 될 곳으로 자리 잡았고 그렇게 반찬 가게는 그녀의 인생에서 중요한 터전이 되었습니다. 임동녀 여사는 그 당시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으로 가족을 부양하며 성공적인 자영업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반찬 가게에는 늘 사람들의 온기가 넘쳤습니다. 어느 날 늦가을이 찾아와 바람이 싸늘해지기 시작할 무렵 동네의 한 할머니가 반찬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그 할머니는 늘 작은 양의 반찬만 사갔는데 그날따라 그녀의 표정이 유독 어두워 보였습니다. 임동녀 여사는 할머니가 반찬을 고르는 동안 조용히 지켜보다가 따뜻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 있으신가 봐요. 오늘은 반찬을 적게 사시네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아들 녀석이 갑자기 일이 잘 안 풀려서 돈을 보내주지 못하네. 오늘은 그냥 조금만 사갈 생각이었어요. 저 혼자 먹으니 뭐 그리 많이 살 것도 없고. 임동여 여사는 할머니의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평소 자주 찾아오는 단골 손님이었기에 할머니의 사정이 남일 같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기 전 그녀는 할머니를 위해 간장게장과 몇 가지 반찬을 넉넉하게 포장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할머니가 다시 가게에 왔을 때 임 여사는 웃으며 포장해둔 반찬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이건 제가 특별히 준비한 거예요. 맛있는 간장게장과 반찬들 좀 드셔보세요. 날씨도 추워지는데 몸 잘 챙기셔야죠.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동녀씨. 이렇게 많이 주면 나 어떻게 갚아야 하나? 임동여 여사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갚기는요. 할머니, 그저 제가 할머니 생각나서 준비한 거니까 마음 편히 드세요. 할머니는 제 단골 손님이시잖아요.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임동여 여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내가 이렇게 받기만 해도 되나 싶네. 동녀씨 마음이 참 따뜻하네. 그날 이후 할머니는 가게에 올 때마다 임 여사와 따뜻한 인사를 나누며 더욱 친밀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때때로 집에서 정성껏 만든 떡이나 과일을 들고 와서 임동여 여사에게 건네기도 했습니다. 서로를 생각하며 작은 정을 나누는 그 모습은 가게의 분위기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반찬을 팔며 돈을 버는 것 이상으로 사람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보람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반찬 가게는 그저 음식만 파는 곳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 간의 정이 오가는 따뜻한 장소로 자리 잡게 된 것이었습니다. 임동여 여사는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던 중 3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녀는 가게 일과 가정을 동시에 돌보며 늘 분주했지만 아들들이 점차 자라면서 그녀의 수고는 보람으로 돌아왔습니다. 세 아들은 그녀의 부지런함과 따뜻한 마음을 보고 자라며 스스로도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큰아들이 먼저 장가를 갔습니다. 큰며느리는 처음엔 성격이 온화하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큰아들이 결혼한 후 직장에 다니면서 가끔 가게 일에 큰 도움을 주겠다고 나서면서 임동여 여사의 어깨를 가볍게 해 주었습니다. 큰며느리는 가게에서 일도 돕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 시절 임 여사는 큰며느리와 큰아들이 좋은 가정을 이루어가리라 믿었습니다. 둘째 아들도 얼마 지나지 않아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깔끔하고 사려 깊은 성격으로 집안에서 신뢰를 얻었습니다. 비록 둘째는 먼 곳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자주 찾아오지는 못했지만 그 역시 가정을 잘 꾸려갔습니다. 임동여 여사는 둘째 아들이 바쁜 와중에도 자주 연락을 하며 안부를 전할 때마다 흐뭇함을 느꼈습니다. 셋째 아들 역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막내 아들은 결혼 후에도 자주 집을 찾았고 늘 어머니를 걱정하고 챙기는 효자였습니다. 셋째 며느리 역시 시부모님께 따뜻하게 대하며 가족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셋째는 어머니의 반찬을 자주 먹고 자랐기에 늘 어머니의 요리를 그리워하며 가게를 돕곤 했습니다. 세 아들을 모두 장가 보내고 나서 임동여 여사는 마음 한편이 후련하면서도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자라 제 가정을 이루고 나니
그녀의 일상에도 조금씩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가게 일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이 그녀의 반찬을 찾을 때마다 그녀는 여전히 기쁨을 느꼈고 가게는 여전히 동네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가게는 크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인지도가 높고 장사도 잘 되는 편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가게는 큰며느리와 함께 운영하고 있었는데 큰며느리는 직장에서 해고당한 뒤 임 여사에게 가게에서 일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어머니, 상사에게 미움을 샀는지 실적이 좋지 않다고 꼬투리를 잡혀서 직장에서 잘리게 됐어요. 너무 억울하지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지금 당장 다음 달이 걱정인데 혹시 어머님 가게에서 직원으로 일할 수 있을까요? 월급 받으면서요. 정말 열심히 할게요. 전에도 주말에 가끔 나와서 도와드렸잖아요. 저 정말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임 여사는 고민 끝에 답했습니다. 아직 우리 가게는 사람 더 쓸 정도는 아닌데, 그리고 반찬 가게에서 일하는 거 보통 일이 아니야. 생각보다 힘들어. 새벽같이 나와서 반찬을 만들어야 하고, 포장한 후 늦은 시간까지 손님들에게 판매해야 해. 사무직 하던 내가 할 수 있겠니? 몸이 많이 힘들 거야. 주말에 잠깐 도와주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 그러자 큰며느리는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시잖아요. 애들 뒷바라지하고 생활비 마련하려면 허리가 휘어요. 지금 몸이 힘들고 말고를 따질 때가 아니라서요. 취직시켜 주시면 정말 열심히 배울게요. 제 부탁 들어주신 거 후회하지 않게 할게요. 큰며느리의 간절함에 그녀는 결국 허락했고 월급을 주며 함께 가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큰며느리에게 반찬 만드는 법을 가르치고 포장과 판매까지 모두 알려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바쁜 요일에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가게를 꾸준히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반찬 가게는 꾸준히 인기를 끌었고 임 여사와 큰며느리의 월급과 생활비를 충당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가게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간장게장이었습니다. 그녀는 간장게장을 좋아해 계속 연구했고 그 맛은 손님들에게도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예약까지 하며 간장게장을 사갔습니다. 오늘 간장게장 나왔나요? 금요일마다 나온다고 해서 기다렸어요. 다른 데서 먹어봤는데 이 집만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왔죠. 손님들은 이렇게 간장게장을 사 먹으며 단골이 되었고 입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임 여사는 자신만의 자부심을 가지고 간장게장을 만들었고 그 맛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큰며느리에게도 간장게장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얘야, 너도 이제 일한 지 2년이 다 되어 가는구나. 일한 기간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 가게에서 가장 중요한 메뉴인 간장게장 만드는 법도 가르쳐 주려고 해. 나도 이제 나이가 많다 보니 내가 일을 못하게 되면 내가 이어받아 했으면 좋겠다. 큰며느리는 감동하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줄은 몰랐어요. 저 정말 열심히 할게요. 그 후로 임 여사는 큰며느리에게 이것저것 전수했고 큰며느리는 이제 혼자서도 가게를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그녀는 큰며느리를 보며 안심했습니다. 이제 70이 넘은 나이에 건강 문제로 가게를 계속 운영하지 못할 날이 올까봐 걱정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부터 그녀는 반찬을 만들 때 양념이 자꾸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탓이라 생각하며 노력했지만 기억이 자꾸 흐려졌습니다. 아니, 멸치볶음을 만드는데 참기름을 넣어야 하는데 간장을 부어 버렸잖니. 간장 넣어도 먹을 수는 있지만 원래 맛이 아니잖아. 내가 왜 이렇게 깜빡할까? 큰며느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어머니. 어머니는 기억력이 좋으셨는데 요즘은 좀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어머니, 혹시 병원에 가 보시는 게 어떨까요? 치매일 수도 있으니까 미리 진단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임 여사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자신이 혹시 치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생각에 온몸이 긴장되며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치매라는 병이 불치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주변을 힘들게 만든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생각만으로도 임 여사는 충격을 받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래, 괜찮아. 그냥 치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놀라서 그래. 며느라, 내가 진짜로 치매면 어떡하지? 어머니,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걱정이 되시겠지만 제가 잘 아는 의사분이 있으니 가서 검사 받아보세요. 그녀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병원에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진료를 다녀온 후 그녀는 초조하게 판정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치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매일같이 손에 땀이 났습니다. 괜히 반찬 레시피를 다시 외워보기도 하고 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다시 떠올리며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녀는 치매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녀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어떡해요? 초기 치매라고 해요. 어머니, 우리 어머니 어떡하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어머니가 치매라니 어떻게 이런 일이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제가 잘 모실게요. 큰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임 여사님은 큰 충격을 받았고 며칠간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무서웠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기억이 지워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효자인 큰아들이 매일같이 찾아와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면서 그녀는 기운을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3명의 아들을 두었지만 큰아들은 유독 효자였고 큰며느리도 효부였습니다. 이런 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둘째와 셋째 아들은 그저 집안 행사가 있을 때만 찾아왔고 1년에 4-5번 정도 만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들은 워낙 바쁘고 큰아들이 알아서 다 챙겨줄 거라며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그녀가 무릎 관절 수술을 했을 때도 병수발은 큰아들과 큰며느리가 전적으로 도맡아 주었고 필요할 때는 간병인을 쓸 돈까지 부담했습니다. 엄마가 나이가 들어서 돈이 많이 들어가네. 미안하다. 신경 쓰게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었네. 너희도 바쁠 텐데 엄마만 돌보게 해서 미안해. 그녀가 미안해하자 큰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말씀하시면 섭섭해요. 어머니를 돌보는 건 당연한 일이죠. 전혀 힘들지 않으니 미안해하실 필요 없어요. 어머니는 회복에만 전념하세요. 덕분에 그녀는 무사히 수술 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큰아들네는 항상 그녀를 보살펴 주었고 그들의 효심은 감동적이었습니다. 한 번은 큰아들이 그녀에게 버킷리스트가 있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버킷리스트가 있으세요? 저희 아들이 가르쳐 줬는데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들의 목록을 버킷리스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무슨 버킷리스트가 있겠니? 딱히 없네. 그래도 젊었을 때는 한 번쯤 해보고 싶은 건 있었지. 1달 동안 세계 각지를 여행하는 거였어. 안 가본 나라에 가서 해변가에서 쉬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었지. 근데 그땐 돈이 얼마나 드는지도 몰랐으니 그런 꿈을 꿨지. 하지만 이제는 다 옛날 이야기야. 그녀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의 생일 큰아들은 20일간 유럽으로 떠나는 여행을 선물했습니다. 어머니, 올해 생신 선물이에요. 1달짜리 여행은 비싸서 20일로 예약했어요. 어머니가 무릎 수술을 받으셨을 때 어머니가 참 나이가 많으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원하시는 선물을 드리고 싶었어요. 가게는 걱정 마시고 다녀오세요. 그녀는 그 말을 듣고 감동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여행을 가기에는 여러 걱정이 들었습니다. 정말 고맙다. 이런 선물을 받을 줄은 몰랐어. 그런데 20일 동안 여행을 가기엔 엄마는 외국어도 못하고 가게도 걱정이야. 가게를 20일이나 닫을 수는 없잖아. 그녀가 걱정하자 이번에는 큰며느리가 나섰습니다. 어머니, 가게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아르바이트생들이랑 같이 운영해 볼게요. 어머니가 계신 것만큼은 못하겠지만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여행도 패키지여서 안내원이 있으니 외국어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동안 가게 일하시느라 고생하셨잖아요. 이번 기회에 다녀오세요. 그녀는 큰며느리의 말을 듣고 큰아들과 큰며느리를 꼭 안아주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떠난 여행은 그녀 인생 최고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교심이 많은 큰아들과 큰며느리를 위해서라도 그녀는 치매 판정을 받은 후에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의욕적으로 매일을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치매라는 병마와 싸워나가며 약을 잘 챙겨 먹고 지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큰며느리는 매일같이 그녀와 함께 일하며 그녀의 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 몇 개월 뒤면 어머님 칠순이잖아요. 작은 파티라도 열까 했는데 그보다는 혹시 저희 부부랑 여행을 가시면 어떠세요? 국내 바닷가 여행으로요. 제가 생각해봤는데 어머니는 평생 일하시느라 여행도 잘 못 다니셨잖아요. 저번에 해외여행 다녀오시고 어린아이처럼 좋아하시는 걸 보니까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저를 챙겨주셨는데 저도 어머니한테 잘해드리고 싶어서요. 그녀는 큰며느리의 눈물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내가 제정신으로 큰며느리와 여행을 갈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 그녀는 기특한 큰며느리와 아들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기억이 점점 흐려지기 전에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칠순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새벽부터 큰며느리는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서 배를 타고 섬을 구경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큰아들은 그날 일이 있어 먼저 큰며느리와 그녀가 출발하고 후발대로 오기로 했습니다. 아우, 어머니, 같이 여행 가니까 정말 좋아요. 새벽부터 나오시느라 아침도 못 드셨죠? 제가 꼬마 김밥을 만들어 왔어요. 반찬도 있고 여기 둥글레차도 있어요. 큰며느리는 아침까지 살뜰히 챙겨 나왔습니다. 그녀는 큰며느리가 챙겨온 도시락을 먹으면서 오손도손 해변가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니 이미 오전 10시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큰며느리는 배를 타야 한다며 그녀를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조금 의아해졌습니다. 보통 관광 목적으로 타는 배는 크고 매표소나 선착장이 잘 마련되어 있고 다른 관광객들도 많았지만 그들이 도착한 곳은 작은 부두였고 작은 통통배들만 가득했습니다. 큰며느리가 기대하시라며 깜짝 선물이라고 했지만 어디로 가는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조금 후 큰며느리는 선장님 같은 분을 데리고 돌아와 작은 통통배에 타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예, 혹시 우리 어디 가는 거니? 이제 말해줘도 괜찮지 않니? 나는 관광용 배를 타고 관광지에 가는 줄 알았는데 여긴 그런 곳이 아닌 것 같아. 어디로 가는 거야? 어머니, 일단 타보세요. 제가 열심히 알아본 곳이에요. 남들이 다 가는 섬은 사람 구경밖에 안 돼서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유롭게 지낼 수 있는 섬을 알아봤어요. 어서 타세요. 그녀는 큰며느리의 말을 믿고 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뭔가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큰며느리가 아무리 알아본 곳이라고 해도 관광지도 아닌 섬에 가서 뭘 한다는 것일까? 하지만 효부인 큰며느리가 다 준비해둔 것이라며 믿으려 했습니다. 배가 도착할 때까지 바다 구경을 하며 기다렸습니다.
1시간가량 지나 배는 어느 작은 섬의 조그마한 선착장에 도착했습니다. 선장이 배를 대주면서 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섬에 발을 들이자마자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인적이 거의 없는 외딴 섬에 자연 경관이 아름다운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여행할 만한 곳 같지 않았습니다. 을씨년스러운 분위기가 그녀를 감쌌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이 섬에 와본 적이 있니? 섬 이름이 뭐라고 했지? 그리고 여기 다른 관광객들은 없는 거야? 우리 점심 먹을 시간도 다 된 것 같은데 어디서 먹으려고? 연달아 질문을 하자 갑자기 큰 며느리는 귀찮다는 듯 인상을 찌푸리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좀 조용히 하세요. 그렇게 한꺼번에 물어보면 제가 어떻게 다 대답하겠어요? 다 준비해놨다니까요. 일단 따라오기나 하세요. 그녀는 큰 며느리의 낯선 태도와 표정에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질문을 너무 많이 해서 큰 며느리가 짜증이 났나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큰 며느리가 가자는 대로 따라 걸었습니다. 섬에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제대로 나 있지 않아서 때때로 큰 키의 풀들을 헤치며 걸어가야 했습니다. 큰 며느리는 한참을 걸어 섬의 중앙까지 갔습니다. 어느 순간 큰 며느리는 발걸음을 멈추더니 몸을 돌려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 왔어요. 여기에요. 큰 며느리의 말에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주변에는 무성한 잡초와 버려진 듯한 작은 나무 건물, 아마도 컨테이너로 만든 화장실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여기에 무엇이 있다는 것인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큰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여기가 뭐야? 우리 여행 장소가 여기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녀의 질문에 큰 며느리는 돌아보며 갑자기 돌변한 표정으로 비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여행 온 줄 아세요? 이렇게 순진하니 평생 당하고 사는 거예요. 애들 아빠가 어머니 못 모신대요. 치매 심해지면 요양원 보내는 것도 돈이 많이 들어서 싫다네요. 그래서 어머니는 앞으로 여기서 지내시라고요. 애들 아빠 선택이니 저한테 원망하지 마세요. 알겠죠? 가끔씩은 얼굴 보러 올게요. 저기 저 컨테이너 보이시죠? 큰 며느리는 손으로 컨테이너를 가리키며 덧붙였습니다. 대충 드실 건 구비해놨으니 잘 아껴서 드세요. 먹을 게 떨어지면 여기 주민들한테 구걸이라도 해보시고요. 산 너머나 해변가에 몇몇 주민이 살고 있으니까요. 무인도는 아니니까 어떻게든 구걸하면서 살면 될 거예요. 그녀는 큰 며느리의 말을 듣고 치매 판정을 받았을 때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끼며 본능적으로 도망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큰 며느리에게 잡혀 그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도망칠 방법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스쳤습니다. 그녀는 얼빠진 표정으로 큰 며느리를 잠시 쳐다보다가 무작정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큰 며느리가 그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당장 멈추세요. 돌아보니 큰 며느리가 그녀를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살면서 그렇게 무서운 광경은 처음이었습니다. 큰 며느리가 마치 악귀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움직이지 않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최선을 다해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원래부터 좋지 않다 보니 뛰다가 몇 번이나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넘어지면서도 허겁지겁 일어나 계속 도망쳤습니다. 아직 배가 선착장에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도망치려면 배밖에 없다는 생각에 왔던 길을 되짚어 선착장 쪽으로 뛰었습니다. 어머니, 멈추세요. 그만 뛰라니까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녀는 다행이라 생각하며 더 빠르게 달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깜빡깜빡하며 정신이 흐리멍덩했지만 이렇게 급박한 상황이 되자 정신이 맑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선착장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땀범벅이 된 채 선착장에 도착해 보니 배는 이미 떠난 듯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에 다른 배라도 빌려 탈 수 없을까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그녀는 선착장 근처에 큰아들이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큰아들은 그녀를 보더니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그 웃음을 본 순간 그녀는 큰아들도 큰며느리와 한패라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나도 사악하게 느껴졌고 그녀는 다시 한번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눈물이 핑 돈 그녀는 큰아들에게서 몸을 돌려 반대편으로 도망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큰아들이 뛰어와 다짜고짜 그녀를 막아서며 소리쳤습니다. 어딜 도망가세요? 어머니, 여기 계셔야죠. 도망은 어림도 없으니 꿈도 꾸지 마세요. 어머니가 계실 곳은 이미 다 마련해뒀어요. 저기가 어머니의 거처니까 어서 이리 오세요. 그녀는 아들의 무서운 태도에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큰아들이 다가와 그녀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두 팔로 그녀의 겨드랑이를 끼고 일으키며 귓가에 바싹 다가오더니 갑자기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계속 무서운 척 연기하세요. 곧 다 끝날 거예요. 제가 어머니를 지킬 테니 걱정 마시고 저를 믿으세요. 절대 어머니를 혼자 놔두지 않을 거예요. 내일 저 혼자 다시 올게요. 큰아들은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으려는 듯 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귓속말이 끝나자마자 다시 돌변한 듯 그녀에게 거칠게 다그쳤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뛰어다니시면 저희가 힘들잖아요. 우리가 굳이 어머니를 잡으려고 뛰어다녀야겠어요? 제대로 일어나세요. 이 섬 좋은 곳이에요. 여기서 지내시면 평생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된다니까요. 어머니, 아우, 어머니 때문에 저 넘어져서 무릎 다 까졌잖아요. 어차피 잡힐 걸 왜 그렇게 열심히 뛰셨어요? 그때 뒤쫓아오던 큰며느리가 나타나 말을 보탰습니다. 집이랑 먹을 것도 다 마련해 드렸는데 뭐가 그렇게 도망칠 일이라고요? 자, 이제 다시 돌아가요. 큰며느리의 말에 그녀는 공포스러워 어지러웠지만 큰아들의 말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녀에게 남은 희망은 큰아들의 말뿐이었습니다. 혼란스러웠지만 일단 큰아들의 말대로 따랐습니다. 아들 내외는 그녀를 다시 그 컨테이너로 데려가더니 그 안에 그녀를 집어넣고 말했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어머니, 그동안 저희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편히 계세요. 아, 참 핸드폰은 저희가 가져갈 테니 그렇게 아시고요. 어머니, 그럼 저희는 가볼게요. 이 섬은 밖에서 배가 들어오지 않는 한 나가실 방법이 없으니 너무 애쓰지 마시고 잘 쉬고 계세요. 큰아들 내외는 그렇게 말을 마치고 그녀를 두고 훌쩍 떠났습니다. 그녀는 큰아들을 붙잡고 싶었지만 이를 그르칠까 두려워 그냥 두 사람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온몸에 식은땀이 나며 이 섬에 갇혀 치매로 아무도 모르게 죽게 될까봐 무서웠습니다. 큰아들 내외가 떠난 후 그녀는 조금 뒤따라 나섰습니다. 천천히 아까 걸었던 길을 따라가 보니 해안선과 선착장이 멀리 보였습니다. 멀리서 보고 있던 그녀는 큰아들과 큰며느리가 언제 불렀는지 아까 보았던 통통배에 오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윽고 배는 멀리 떠나갔습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며 그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지? 그녀는 자신의 처지가 어이없고 기가 찼습니다. 큰아들이 내일 다시 찾아온다고 했지만 그마저 거짓말이면 어쩌지 싶어 불안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다시 컨테이너로 돌아와 지저분한 이불을 덮고 얼마 안 되는 인스턴트 음식 중 두유를 조금 마셨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컨테이너는 난방 시설도 에어컨도 없었습니다. 이곳에서 여름이나 겨울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그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큰아들의 말만을 떠올리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서도 큰아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큰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해안선을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점심이 되어도 오후가 되어도 그는 오지 않았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기 시작할 무렵 그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큰아들이 오지 않을까봐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그때 멀리서 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정말 죄송해요. 어제, 오늘 내내 많이 놀라셨죠? 다행히 큰아들은 약속대로 돌아왔습니다. 늦은 저녁, 어스름이 질 때 큰아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큰아들을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 끌어안았습니다. 큰아들이 그녀를 이곳에 버리고 떠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하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큰아들도 눈물을 펑펑 흘리며 연신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어머니, 이런 일을 겪게 해서 정말 죄송해요. 편히 집에 계셔야 하는데 얼마나 불안하셨겠어요. 제가 못난 놈입니다. 사실 아내의 못된 짓을 멈추게 하려고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런 연극을 했습니다. 이제 모두 설명해 드릴게요. 그녀는 아들의 말을 듣고 알겠다고 답하며 둘이서 컨테이너 안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일이니? 큰 며느리가 왜 그렇게 변한 거야? 어제 내가 본 게 정말 그 큰 며느리가 맞아? 네, 맞아요. 아내가 예전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부터 이상해졌어요. 예전에도 제가 어머니께 뭐라도 해드리면 돈을 아까워하는 정도였어요. 아내가 돈에 좀 집착이 있거든요. 그런데 직장에서 잘린 뒤에는 더 심해졌어요. 그녀는 아들의 말을 듣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큰 며느리가 그녀에게 돈 쓰는 것을 아까워했다는 사실은 그녀로서는 전혀 몰랐던 일이었습니다. 그녀도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돈을 벌고 있었기 때문에 큰아들 내외에게 돈을 달라고 하거나 부탁한 적이 없었습니다. 큰아들이 알아서 그녀에게 잘 챙겨주곤 했고 큰며느리도 그에 동참하는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큰아들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가게에서 아내가 일하게 된 뒤로 더 불만이 많아졌어요. 월급은 적은데 몸만 힘들다는 얘기를 자주 했어요. 어머니가 일부러 월급도 더 챙겨주신 걸로 아는데도 아내는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도 제가 다독이며 일하게 했는데 어느 날 아내가 어머니 치매 진단서를 내밀면서 어머니에 대해 믿을 수 없는 말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놀란 얼굴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큰아들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아내는 어머니가 치매로 정신이 순간순간 나가면 그때 자기를 마구 꼬집고 핥힌다고 했어요. 제가 믿지 않자 자기 팔이 새파랗게 멍든 사진이며 핥힌 상처 같은 걸 찍어서 저한테 보여주며 무섭다고 엉엉 울더라고요. 반찬 가게에서도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난다고 했어요. 저도 혼란스러웠지만 치매 진단서도 있으니 뭔가 판단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상했어요. 어머니가 치매가 와서 정신이 나갔다 들어온다면 어떻게 반찬 가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을까 싶었죠. 그녀는 가슴이 답답해지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나는 맹세코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하지만 며느리를 꼬집고 핥힌 적이 없어.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정신이 나갈 정도로 치매가 진행되지도 않았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큰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예, 어머니,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머니 가게에 자주 찾아갔죠. 제가 아무리 불시에 찾아가도 어머니는 멀쩡히 평소처럼 저를 반겨주셨어요. 그래서 의심이 생겨 어느 날은 아내에게 말도 안 하고 회사에 휴가를 내고 어머니 가게 맞은편 카페에서 하루 종일 어머니를 관찰했어요.
그녀는 놀란 눈으로 큰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큰아들은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모르셨겠지만 하루 종일 지켜본 결과 어머니는 정말 멀쩡하셨어요. 아내와도 잘 지내고 계셨고요. 그래서 아내가 어머니에 대해 뭔가 숨기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 후로 아내를 유심히 지켜보기 시작했죠. 그리고 어느 날 아내가 아무도 없을 때 몰래 낯선 핸드폰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걸 봤어요. 저나 어머니가 눈치채지 못하게 집 밖이나 가게 밖으로 나가서 연락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녀는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큰아들은 숨을 고르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아내가 쓰고 있는 그 낯선 핸드폰을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어요. 어느 날 새벽 큰아들은 아내가 깊이 잠든 사이 조심조심 일어나 아내의 다른 핸드폰을 찾았습니다. 쉽게 찾을 수는 없었지만 결국 아내의 화장대 깊숙한 곳에서 그 핸드폰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자고 있는 아내의 지문을 몰래 사용해 핸드폰을 열었고 그 안에 있던 내용을 확인하자마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핸드폰을 보니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었어요. 아내가 국내 유명 식품 회사와 몰래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더라고요. 큰아들은 깊이 한숨을 내쉬며 계속 말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어머니 몰래 반찬 레시피를 그 식품 회사에 팔아넘기려 했어요. 식품 회사와 가격 흥정을 하느라 그렇게 몰래 연락을 주고받은 거였죠. 처음에는 그 회사가 어머니 가게의 반찬과 협업을 하고 싶다며 연락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아내가 그 연락을 받았고 그 제안을 듣고는 제 핸드폰을 개통해 어머니 몰래 식품 회사와 연락을 시작한 거였어요. 그녀는 충격에 찬 눈으로 큰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큰아들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아내는 어머니의 반찬 가게를 살릴 생각이 없었어요. 협업이고 뭐고 레시피를 다 넘겨주겠다고 역제안을 한 거죠. 식품 회사는 정말 큰 금액을 제안했어요. 한두 푼이 아니라 몇억 대 금액이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눈이 뒤집혀 이 모든 일을 계획했겠죠.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아휴, 아무리 그래도 나랑 이야기라도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 내가 동의해 줄 수도 있는 일이잖아. 그런데 왜 말도 안 하고 혼자 그런 짓을 했대? 큰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도 이 상황을 겪어보니 아실 거예요. 아내는 어머니의 반찬 가게를 전부 꿀꺽할 생각이었어요. 돈도 본인이 다 차지하려고 했겠죠. 큰아들은 다시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내의 핸드폰 기록을 쭉 살펴보니 치매 진단서까지도 위조한 거였어요. 그때 아내가 아는 의사를 찾아가서 진단을 받았잖아요. 아내가 그 의사에게 큰돈을 주고 진단서를 위조해달라고 부탁했던 거예요. 어머니가 치매 판정만 받으면 본인이 이익을 볼 거라고 생각해서 진단서 위조도 서슴지 않았던 거죠. 그녀는 큰 충격을 받은 듯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큰아들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치매가 아니에요. 그냥 건망증이 좀 생기셨을 뿐이에요. 아내가 전부 위장한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녀는 큰아들의 말을 듣고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아휴, 내가 정말 치매가 아니니 그건 정말 다행이다. 여길 나가더라도 치매라서 민폐만 끼치면 어쩌나 걱정이 많았어. 그러나 큰아들은 계속해서 더 큰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아내가 마지막에 찾아봤던 내용은 이 외딴 섬과 배편에 관한 거였어요. 현대판 고려장 같은 것도 대담하게 검색했더라고요. 그리고 이 배편을 예약하는 방법까지 물어보는 문자도 확인했어요. 그녀는 놀란 눈으로 큰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큰아들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왜 이런 걸 알아봤을까 궁금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어머니랑 여행을 간다고 말했을 때 알아챘어요. 큰아들은 아내가 그녀를 외딴 섬에 유기하려 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설마 정말로 어머니를 이렇게까지 하려고 했을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아내가 여행을 가겠다고 했을 때 저는 일부러 연기를 했어요. 그녀는 큰아들을 바라보며 궁금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큰아들은 연기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 여보,
어머니가 정말로 치매라면 모시는 게 너무 어려워. 아들이 셋이나 되는데도 내가 혼자 모셨잖아. 그런데 치매 요양병원도 너무 비싸고 언제까지 나 혼자 이렇게 어머니를 모셔야 하는지 모르겠어. 큰아들이 그런 연기를 하자 큰며느리는 그때를 기다린 듯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어머, 여보, 실은 나도 같은 생각을 했어. 그래서 말인데, 내가 좋은 곳을 알아봤지 뭐야. 어머니는 시골 출신이시니까 아마 그곳을 좋아하실 거야. 그곳은 먼 섬인데, 거기에 살 곳을 마련해드리면 마지막까지 행복하게 사실 수 있을 거야. 큰며느리는 그렇게 큰아들을 포섭하려 했다고 했습니다. 큰아들은 그때서야 아내의 진짜 속셈을 알게 되었고, 그녀를 지키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큰아들은 동조하는 척하면서 큰며느리가 보여주는 증거들을 열심히 수집하고 녹음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돌아가요. 아내를 신고하고 천벌을 내려줍시다. 어머니께 이런 짓을 한 것도, 식품회사에 레시피를 몰래 팔아넘기려 했던 것도 모두 신고해서 죗값을 받게 해야죠. 우리 어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될 고생을 못된 큰며느리 때문에 하셨네요. 이게 다 제 부덕이기도 합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큰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바닥에 엎드려 큰절을 올렸습니다. 그녀도 눈물이 흘렀지만 차분히 그에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네 탓이 아니야. 그들은 그 다음 날 새벽 배를 타고 섬을 떠났습니다. 기차를 타고 집에 도착하니 이미 늦은 밤이었지만 곧바로 큰아들네 집으로 향해 큰며느리를 응징하기로 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큰아들은 강하게 소리쳤습니다. 우리 왔어. 당신 각오해. 내가 당신이 한 짓 모두 증거를 모아뒀어. 이번엔 도망 못 가. 다 들었어. 네가 그렇게 못된 짓을 했다며? 어쩐지 내내 뭔가 이상하더라. 벌을 받을 생각이나 해. 네 악독한 행동들 전부 신고해서 큰 벌을 받게 할 거야. 그녀도 강한 어조로 덧붙였습니다. 그래. 벌을 받아야지. 그런 못된 짓을 했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지. 두 사람이 호통을 치며 집에 들어서자 큰며느리는 화들짝 놀라 뒤집어졌습니다. 큰며느리는 그녀가 외딴 섬에 갇혀 오도 가도 못하고 있을 줄 알았지만 이렇게 갑자기 돌아올 줄은 상상도 못한 듯했습니다. 결국 그녀와 큰아들은 큰며느리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큰며느리는 그녀를 외딴 섬에 유기한 죄와 그녀의 반찬 레시피를 몰래 팔아넘기려 한 죄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 죄목 모두 중범죄에 해당되어 옥살이를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큰며느리가 울부짖으며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순간 눈이 멀어서 그랬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발요. 제가 어떻게 옥살이를 하겠어요. 너무 무서워요. 도와주세요. 그러나 그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치매 환자도 아닌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고 외딴 섬에 유기까지 했으면서 용서를 바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벌을 받아라. 너 같은 사람은 옥살이도 해봐야 돼. 이제 내 가게에서 일할 수도 없고 그 식품 회사와 했던 계약도 다 물거품이 될 거야. 알아서 살아남든지 해라. 나는 모르는 일이다. 그녀는 차갑게 며느리를 외면했고 큰며느리는 울면서 계속 매달렸지만 그녀는 더 이상 얼굴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 후 큰아들은 큰며느리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고 큰며느리는 옥살이를 한 후에도 큰아들에게 큰 위자료를 물게 되었습니다. 또한 거짓 진단서를 발급해준 의사도 처벌을 받았지만 그 처벌은 벌금으로 그쳤습니다. 그날 큰아들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무리 아이들이 있어도 저런 사람이랑은 더는 살 수가 없어요. 그동안 큰아들이 매일같이 잠들었던 사람이 어머니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악한 사람이었다니 그 생각만으로도 큰아들은 치가 떨린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제가 믿고 지냈던 사람이 어머니에게 이런 짓을 하다니 정말 치가 떨려요. 저는 혼자 아이들을 키우더라도 이혼할 생각이에요. 그녀도 큰아들의 생각이 옳다고 여겼기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큰며느리는 잡혀 들어갔고 큰아들과의 이혼도 깔끔하게 정리되었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치 플라시보 효과와 같은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가짜 약을 주고 진짜 약이라고 말하면 그 효과가 진짜처럼 나타난다는 이야기처럼 그녀는 치매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치매라는 소리를 들으니 건망증이 더 심해지는 듯했고 결국 스스로 치매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번 큰 사태는 모두 마무리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겪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치매가 아니었더라도 주변에서 치매라고 이야기하면 정말 치매가 된 것 같은 듯한 느낌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치매가 아니었더라면 이 모든 일을 겪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치매가 아니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겠지. 그 이후로 그녀는 스스로를 돌보며 운동을 열심히 했고 책도 열심히 읽었습니다. 친구들과 모여 카드 게임 같은 것도 즐기며 건강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여기까지가 임동녀 여사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아들을 정말 잘 키운 임동녀 여사님이 부럽습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